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놓고 여야 막판 줄다리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언론중재법 8월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그리고 윤희숙 의원 사퇴한 처리 어떻게 결론 날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산불, 홍수, 폭염, 가뭄, 가을 장마까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이제는 멈춰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탄소 중립 절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 상정됩니다. 통과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훅 인터뷰에서 고민해봅니다. 현지 검사가 가짜 수산업체한테 금품을 받았습니다. 라임 사태 때는 룸사롱 접대를 받았었죠. 그랜저 검사 기억하십니까? 벤츠 검사도 있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뉴스 끊이지 않는데 검찰 스폰서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검찰 내 스폰서 관행 대대적으로 조사했는데 스폰서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검사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인당 25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88%에게 지급되는데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이버 앱 그리고 카카오톡 토스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신청하면 돌아오는 일요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방법, 기간, 사용법 등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7시까지 주진우 라이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뉴스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가 전주에 비해서 100여 명 정도 적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늘 확진자는 1,487명이 나와서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 70여 명 정도 많습니다. 줄어드나 했는데 아직도 긴장해야 됩니다. 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계속 확산하는 데다가 또 다음 달 전국적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확진자 규모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걱정입니다. 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 추석 기차표 예매 시작일인 31일 이전에 내놓으려다가 이번 주까지 유행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한 일원에서 제외를 하거나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계획 정부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올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접종할 예정입니다.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기본 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고령층이나 고위험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고령층과 방역, 의료 인력 등 고위험군들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그리고 임신부도 접종을 받게 됩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이 12세 이상으로 허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백신 접종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50대에서 70대까지 접종률이 모두 90%를 넘겼고요. 이 80세 이상은 82.3%의 접종률을 기록 중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전 국민의 88%가량이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 절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1인 가구는 지난 6월 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고요. 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고요. 10월 29일에 마감을 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고요. 이 주소지의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슬람 국가 IS 테러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IS의 한 분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 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테러를 일으켜 100여 명이 사망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미국이 이번 테러를 자행한 IS 호라산 이란 조직원에 대해서 조직의 조직원에 대해 이 무인기 공습을 단행해 2명을 사살했다라고 발표했었고요. 오늘은 카불에서 추가 자폭 테러 위험이 있는 차량을 공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이 사살한 2명은 그 IS 호라산 조직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 테러를 기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기획을 했고 어느 정도 개입돼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차량 공습의 경우 이 상당량의 폭발물을 싣고 이동 중이었다라고 미국이 발표했고요. 또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테러에 대한 대응. 그런데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군의 차량 폭발 과정에서 어린이 6명을 포함한 일가족 9명이 숨졌다. 이렇게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2살 배기 둘, 3살 배기, 4살 배기가 각각 1명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AP통신도 아프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맞췄다면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차량 제거 후 폭발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돼서 미군이 차량만 정밀하게 타격했다 하더라도 이 폭발로 인해 2차 피해로 이 민간인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ISK 조직원들을 제거한 뒤 이번 공습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밝혔고요. ISK라면 이 백악관 승인 없이 타격해도 된다는 지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 측은 미군의 공습에 반발하면서 아프간 영토에 대한 공격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서방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좀 사라져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민간인 희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시에 국회 본회의 열리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났고요. 대표단이 만났고 지금은 각 당 의원총회를 끝내고 양당 원내대표단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양당 사이에 의견 절충 과정인데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이 쟁점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5시에 본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아직 열렸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관련해 협상을 시작했는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 본회의 개최 대신 5시 10분부터 다시 협상을 벌이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과의 중간 협상 결과를 들고 와서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부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어서요. 본회의가 예정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안에서 대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오늘 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어찌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법안이 상정되면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이 8월 국회가 끝나는 31일 자정에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되고 9월 정기국회 첫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가 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번 달 처리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0119님께서 언론이 왜 언레기 그리고 기레기라 불려지는지 참담한 마음으로 반성을 해야지 언론의 자유니 민주주의의 역행인이 떠들어대는 것을 보니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언론한테 반성을 성찰을 바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전에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기업은 세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했어요. 지금껏 안 하다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했더니요. 언론 탄압이라고 얼마나 길길이 날뛰던 거 그거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자성이나 반성 안 합니다. 남정호님께서는 언론중재법은 여론도 많이 갈려서 쟁점 법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술실 CCTV 같은 법안 여론이 갈리지도 않는데 왜 쟁점 법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해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높은데 국회로 가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가면 이 여의도만 오면 쟁점 법안이 돼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쫙 갈라졌다, 절반이 갈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러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하면 쟁점 법안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쟁점 법안도 그렇고 중요한 법안, 민생 법안 빨리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싸움도 좋고 토론도 좋은데 일은 좀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 접수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경선은 다음 달 15일 1차 컷오프를 통해 8명을 추리고요. 10월 8일 2차 컷오프를 통해 4명으로 후보를 다시 한번 추립니다. 그리고 11월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11월 5일이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선택인데요. 이 문제로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하면은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은 역선택을 방지하자고 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이 내부 주자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넣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점점 후보들 간의 격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만나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양측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하기도 했고요. 의심이 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우리끼리 골목대장을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최재형 후보는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후보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후보 접수 시작했습니다. 삿바싸움 그리고 치열한 신경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해 이 대선 완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면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은 여전히 시장 권력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이 공소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에서 열렸고요. 수사심의위원회 아니고 공소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인데요.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심의한 결과 공소심의위원회는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 입장은 듣지 않고 수사관들만 입장을 들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부지 발표했습니다. 네, 14만 호의 입지를 국토부가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4만 호 중 12만 호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특히 경기도 의왕, 군포, 안산 경계지에 그리고 화성 진안에 이 대규모 택지가 형성이 됩니다. GTX나 뭐 철도, 광역급행 철도 GTX와 연계해서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자세히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북한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영변 원자로 재가동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 북핵 관련 연례 이사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원자로는 북한의 핵무기 제작과 관련된 핵심 시설로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가동 후 나오는 폐 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이 됩니다. 예. 이에 미국 행정부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 그리고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이 원자로가 움직이는 거는 좀 막았으면 합니다. 빨리 움직여 주세요. 법무부 차관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주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과잉의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지난 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브리핑 내용보다는 다른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차관이 브리핑할 때 뒤에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이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줬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줘요.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과잉의존 논란 불거졌어요. 네, 과잉의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 야당에서도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여당에서도 비난했어요. 네, 결국 강성국 차관은 사과문을 내고 직원의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논란이 더해졌는데요. 해당 직원이 우산을 뒤에서 씌워주고 있었는데 카메라에 걸린다라면서 이 직원의 무릎을 꿇게 만든 당사자들이 바로 기자들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니까 카메라에 걸린다고 뒤로 가라고 앉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네, 직원이 차관보다 더 키가 컸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 걸린다며 비키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 직원이 좀 불편하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다가 차라리 무릎을 꿇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이런 증언을 했는데요. 그 언론이 왜 이 부분은 보도하지 않았는지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뭐 자세히 나오지 않죠. 그런데 대선 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 왜 황교안 후보가 여기서 왜 나오죠?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법무부 차관 과잉의존 논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입장을 냈어요? 네,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상징적인 영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의 이 과잉의존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과했다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6년 이 황교안 전 총리가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그 열차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와서 시민들의 이동이 제한이 된 적이 있었고요. 열차 플랫폼 저는 그 차를 타고 철로로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근접해서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이 서울 구로 노인복지관에 방문했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노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황교안 총리가 의전에 숟가락을 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논란을 왜 이런 논란에 끼지 이렇게 정치자분들이나 국민들은 생각할 텐데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대선 주자들은 기사가 안 나오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약간 논란이 되더라도 약간 욕을 먹더라도 지금 기사 나왔다고 좋아하실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랬으니까 이 논란에 끼어들었겠죠. 네. 전자 발찌를 끊고 사라진 50대가 있었는데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네,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이 성범죄자 50대 강모 씨가 어제 아침 경찰에 자수한 뒤 자신이 이틀 새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1명 그리고 끊고 나서 다른 1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이 피해자 모두 좀 잘 아는 사이였다고요? 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합니다.
강모 씨는 두 사람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만 이후에는 금전 문제를 범행 동기로 들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빨리 좀 쫓아가 봤어야 되는데요. 네, 경찰이 이 강 씨의 집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만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안에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는데요. 당시 체포영장 발부 전이어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0358님께서 법무부 차관이 사진 안 잡힌다고 뒤로 가라고 지적한 사람도 기자고 뒤로 가서 무릎 꿇었다고 지적한 사람도 기자고 그렇죠.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도 기자고 예. 그리고 또 논란이 나오면 뒤에 숨는 사람도 기자고 그렇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대전부터 신탄진까지 밀리고요. 안성휴게소에서 남사까지와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통행이 어렵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죽전 부근에서는 5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2km 구간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서석터널에서 2차로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내촌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화도 부근에서는 3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파로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막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 이거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상정된다고 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순진입니다. 환경대학원 교수님이셨죠, 서울대에서? 예, 지금도 교수입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비상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계속 글도 많이 쓰시고요. 예. 제가 교수님 글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요. 이거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예. 작년 10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28일 날 국회에 가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정 연설을 하시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난 12월 초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나오면서 추진 체계로 탄소 중립 위원회가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5월 29일 날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저랑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18분의 장관님이 계시고 77분의 또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위원회 소속인가요? 네, 총 97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97명. 총리도 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위원회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이 위원회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전에도 기후변화를 다루는 위원회를 가진 국가들은 있었는데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좀 개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예. 탄소 중립.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탄소가 상징하는 것은 온실가스, 온실기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온실기체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원인 물질이라는 건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온실가스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이상기후로 가고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네. 비중이 가장 높아요. 4분의 3 정도이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또
대기 중에 체류를 오래 하는데 얕은 탄소 중립은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많이 배출되는 게 에너지 소비, 화석연료 소비인데요. 그렇죠. 배출을 하고 나서 이거를 흡수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배출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네. 줄여도 안 배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남아있는 그 배출량에 대해서는 자연 기반 산림이라든지 토양을 통해서 흡수를 하고 또 심지어 이것도 다 안 되면 우리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탄소 포집 및 이용 저장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상용화도 안 됐죠. 여하튼 그래서 대기에 남아있는 걸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0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건 0으로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에서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비중, 탄소 이게 배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만으로 봤을 때는요, 전 세계 배출의 1.81%고요. 온실 기체로 봤을 때는 1.51%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상상이 안 되시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냐면요. 네. 0.68%예요. 그럼 우리가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네요. 예, 우리 인구에 비해서 2.2배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11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네. 누적으로 따졌을 때도 세계에서 13번째, EU를 하나로 묶으면 EU를 따로 국가로 분리하면 17번째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배출에 대한 책임이 좀 큰 편에 속하는 거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런데 석탄 발전을 유지하거나 화석 연료를 줄이는데 그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좀 지적이 있어요. 예. 제가 이 기회를 빌려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1위로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사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니까 모두 다 탄소 중립을 지향합니다. 세안 다. 네. 근데 1, 2안은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이 안 돼서 해외 협력을 통해서 0으로 만든다는 얘기고 4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1, 2안은 왜 그게 국내에서 안 되느냐. 1안에는 석탄 화력이 남아 있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지었잖아요. 몇 해 전에. 네, 2013년에 6차 전력 수거 기본 계획이 나오면서 건설 의향을 적어낸 60기 중에 그중에서 7기를 받아서 확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업자로서의 인허가를 내줘서 그분들은 합법적인 절차로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짓고 있죠. 야, 근데 그 화석연료 중에서도 석탄이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네. 석유나 가스보다. 그래서 이걸 닫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나리오는 석탄을 그대로 가동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흡수원. 국내에서 산림을 통해서 흡수하고 CCUS라는 걸 9,500만 톤을 넣어서 처리를 해도 다 처리가 안 돼서 국내에서 남는 거예요. 네. 그런 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으니까 해외 조림이나 국제 탄소 시장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거고요. 네. 이 안은 LNG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CO2가 국내에서 계속 나오고 여기에 CCUS라고 그 기술을 넣고 흡수를 해도 남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안 된다는 거고 4만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석 발전소, 화석 예. 연료를 주로 하는 발전소를 닫는 겁니까? 네, 그렇죠. 4만으로 가려면 석탄 화력 같은 건 닫아야 되는 거죠. 네. 예, LNG도 더 이상 남겨두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4만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게는 여전히 이제 원전은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게 그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수소라든지 뭐 연료전지 이런 걸 써서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적으로 4만을 목표로 하고 가야 2050 탄소 중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석탄 발전소, 석유 화력 발전소 닫아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금 석탄 화력 발전소 많이 닫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국가도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석탄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닫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보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그 보상을 통해서 닫아 나가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더 힘든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막 지어진 게 2개가 있고요. 5개 아직 짓고 있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서 닫은 석탄 발전소는 오래전에 지은 게 대부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지은 게 2012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화석연료 쓰는 발전소 닫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예, 맞아요. 박근혜 정부 때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후쿠시마 사고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2011년에 9.15 순환정전이 발생을 해서 더 많은 전력을 풍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탄소 중립 얘기할 때마다 보수 언론에서는 원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원전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됩니까? 원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우리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 19대 대선이었죠. 그때 5분의 유력, 후보자들께서 한 분 빼고, 4분이 다 단계적 탈원전에 동의하셨어요. 네네. 그게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일 때 내세웠던 공약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게 탈석탄 탈원전 그 정책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의 국정 과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뒤집을 만한 사건은 그런 상황 변화는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원전 시장을 보면은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지금 신규 전력에 투자되는 돈의 69%, 70%가량이 재생에너지고 네. 용량으로는 83%가 재생에너지입니다. 기술도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계속 단가가 떨어졌죠. 최근 10년 동안 태양광 같은 경우는 84%나 비용이 떨어졌고요. 네, 효율은 높아졌고. 예, 풍력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54%, 육상 풍력은 46%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원전이 사실은 기후 위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로 사용될 해양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나라 태풍 마이삭 하이서니스 갖고 염분 때문에 그 변전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멈춰섰거든요. 네. 그리고 지진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가장 문제는 또 사용 해결료를 처리할 방법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 수용성도 약하고 뭐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나리오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 선진국에선 탈석탄 진행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탈석탄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닫은 노후 원전이나 노후 석탄화를 그랬을 때 30년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닫은 게 몇 개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기후 위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계절 관리제라는 걸 2019년에 도입해서 2019년, 20년 지금 12월에서 3월까지 계절 관리제를 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춰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가동되는 걸 80%로 이 가동률을 낮추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사실 CO2 배출도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네. 오늘 국회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경제계에서 반대하더라고요. 경제계 반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환경단체도 반대합니까? 아마 그 2030년 네. 감축 목표가 예상 기대보다 좀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더 세게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또 그리고 또 녹색 성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름에 녹색 성장이 들어갑니까? 사실은 법이라는 건 합의의 산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있었고 네. 이제 더 이상 저탄소는 안 된다. 탄소 중립을 하자. 그리고 성장을 하되 녹색
녹색적인 걸로 하자 이런 걸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로서는 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네. 예. 하태근님께서 교수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교수님 목소리.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말씀드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예.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녹색 성장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녹색 성장 외쳤는데 그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녹색 성장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 녹색 성장이 방향이 잘못됐습니까? 사실은 녹색 성장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성장을 하되 좀 더 자연 친화, 자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면서 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EU가 그린 딜이라는 걸 지금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그린 딜이 사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 제시가 됐어요. 2019년 12월에.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가 성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 우리 더 이상 성장하지 말자, 탈성장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은 그러기 쉽지 않죠. 성장을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성장을 해야 된다면 그래도 녹색으로 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4대강 사업이라든지 뭐 원전 확대 이런 걸 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게 적절한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성장 자체가 기후위기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성장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탄소 중립. 국민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라도 뭐라도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7617님께서 탄소 중립 국경제도 시행된다는데 우리나라 산업은 얼마나 대비가 돼 있는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은 아닌데 말이죠. EU에서 이미 탄소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나 이걸 가지고 정책화,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그러면 그냥 많은 분들이 기후재난을 떠올리고 기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의 파국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 기업이나 국가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탄소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걸 선진국에 의한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워낙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의 긴급성, 시급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5개 부문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제를 적용하겠다 그랬어요. 네. 거기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대비해야 되겠네요. 특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철강이죠. 예. 철강이 지금 EU로 수출되는 게 지금 수출 품목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부문에서 그것이 주는 그 영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철강을 생산할 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공정 자체에서 이 철을 만들 때 환원시키기 위해서 코크스를 집어넣는데 그게 반응을 해서 CO2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이라 그래서 그 코크스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된 상태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네요. 지적하신 대로 단순 경제에도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6540님께서 고기 없는 월요일이 온난화 방지 국제운동입니다. 얘기하셨고요. 6540님이 이런 또 지적도 했습니다. 채식부터 해야 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각자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규모 축산업 소가 그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면서요? 예, 많이 배출합니다. 뭐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제가 본 연구 중에 그래도 제일 작게 그 계산한 게 소 1kg, 그러니까 소고기 1kg을 생산할 때 25.6kg의 CO2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요? 예, 어떤 논문은 60kg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한 사료의 생산까지 보느냐, 뭐 어디에서 오는 걸 보느냐, 냉동하느냐, 냉장 모든 게 에너지 투성이고요. 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단추동물이라 그래서 되새김을 하거든요. 네. 그때 트림을 하는데 그때 메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잠재력이 2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들이 또 분뇨도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아니 그렇죠. 많이 쌓여.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배출 원이죠. 또 이 사료 작물을 생산할 때 원래 소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워낙 좋아하는 마블링 이런 거는 비육을 시키거든요. 그러기다 그때 이제 사료. 콩하고 옥수수 같은 걸 넣죠. 동물성 사료. 예, 근데 그 콩,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또 농약을 뿌리는데 네. 그런 데서 또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온실기체가 발생을 하고요. 또 이런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숲을 베내요.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숲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다시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생각하면은 엄청난 양의 CO2가 배출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은 고기를 끊어야 됩니까? 이거 쉽지 않은데요. 예, 근데 고기를 우리 예전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과다하게 많이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4년 전까지 채식을 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은 드세요? 중1 때부터 했고요. 지금은 뭐 제가 주문을 해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주어지면 어쩔 수 버리지는 없이. 않습니다. 왜냐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아니면 버리면 그게 썩으면서 메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먹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서울대에 근무하면서 채식당이 서울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학교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선택지가 너무 좁은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사회가 이걸 좀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좀 식생활을 아까 고기 없는 월요일처럼 아예 안 먹자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정말 좀 생각하면서 덜 먹자. 그리고 고기도 발생량이 좀 다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많이 배출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닭고기보다는 생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대체육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데 저탄소 단백질 식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래서 요새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 식품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네. 일들도 벌어지고 네. 있어요. 제 친한 사람 중에 안 친한 사람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고기를 먹고요. 쇠고기를 점심 때 두 끼를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좀 일단 스스로의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런 거 상관 안 한다고 하는데. 예. 그건 뭐 본인 문제고요. 그 다음은 우리 타인을 배려해야죠. 지구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 생존의 그 터전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배려를 안 해요, 김어준은. 예, 맞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 뵐 기회가 있으면은 네.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어준 배려가 없습니다. 한성복님께서 학교 강의실에서 명강의 듣는 느낌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교수님 화이팅 얘기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1157님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남 이야기로 생각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나 홍수 가뭄 화재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언제든 기후 난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갈수록 요새 산불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다행인데 호주라든지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는 산불이 엄청 많이 발생을 더 커지고 있고요. 시베리아도 그렇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고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저런 산불이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계속 쏟아지고요. 그래가지고 명강의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못 갑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저야 좋습니다. 네. 4231님께서 EU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행했던 탄소 배출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EU는 안 하고 이제 탄소를 경제 무기로 쓰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지적은요?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EU를 비롯해서 이런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예전에 부속서 7가라고 불렀어요. 네.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 협약문 뒤에 부속 문서가 들어있는데 그게 나열돼 있던 국가라는 의미인데 이 국가들은 사실 1992년에 그걸 채택을 할 때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자 이런 약속을 했고요. 네. 또 교토 의정서라는 걸 1997년에 우리가 채택을 해서 얘가 2005년에 발효가 됐고 2008년에서 12년 사이 5년 동안 평균 그 감축량을 90년에 비해서 5.2% 줄이기로 했거든요. 네.
2012년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안 줄였죠? 줄었어요. 줄여서요? 예. 노력은 했네요. 노력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자연 감축이 또 들어있어요. 그 부속세 7국가에는 경제 이행국이라 그래서 전 사회주의 국가도 들어있었는데 그 국가들은 노력은 안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 갖고 자연스럽게 줄어진 게 있어요. 근데 독일이나 영국이나 몇 나라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줄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 영국 이런 나라는 사실 1990년에 정점을 찍었어요. 배출량. 그리고는 그때부터 쭉 줄이고 있어요. 줄여왔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90년에서 2050년까지 60년 기간 동안 그 탄소 중립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압축적인 성장을 해서 2008년에 지금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2020이 좀 떨어졌는데 이 추세를 사실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유지한다 하더라도 2018년에서 2050년은 너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더 빠르게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당연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보다 앞서서 산업화를 했던 국가들은 네. 당겨야 된다. 서구 목표 열강들은 연도를. 더. 2050은 너무 늦다. 네. 이런 나라들은 2035, 40.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기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예, 예. 너무 자신들의 미래를 지금 막고 있다. 이래서 그래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미래 세대 지금 속도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독일 정부는 2045년으로 5년 당기긴 했어요. 근데 네. 그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파리나 프랑스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배상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상징적으로 1달러씩, 1유로씩 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비올라님께서 전 세계 석탄 발전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중국에 동해안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서 이렇게 예, 보면 예. 그쪽에 쭉 예.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쭉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중국도 노력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석탄 화력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분국 자체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것 때문에 호흡기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빠르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뭐 풍력, 태양광 투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기술도 10여 앞서 년 있어요. 전, 20년 전부터 투자했어요. 예. 그래서 환경 규제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고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뭘 약속했냐면 2060년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2050년보다는 10년 뒤지만 많은 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네, 예. 계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여튼 2060년 목표라도 달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한테도 좀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되겠네요. 예, 더 같이 가야 되니까요. 네. 중국도 지금 허난성에 1000년 만에 그 빈도에 비가 내렸잖아요. 이번 여름에. 네. 그래서 거기에 지하철에 갇혔던 사람들이 막 사망하고 지하 터널에 있던 사람들이 네. 수십 명이 사망하고 뉴스에 그랬거든요. 나왔죠. 그리고 삼엽댐이라 그래서 쓰리골저스 댐 그것도 지금 그게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2,500만 명인가가 지금 아마 이주를 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워낙 큰 나라니까. 거긴 부실공사 때문 아닌가요? 뭐 그것도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에서도 지금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네, 심각합니다. 이런 요번에 폭우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면 중국도 기후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도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걸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산업이잖아요. 네. 우리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아는데 우리가 못할 소냐. 맞아요. 고주홍님께서 교수님 말대로 실행하려면 모든 산업을 멈춰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공의 유토피아를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지나친 주장 아닌가요? 그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한 고민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좀 하고 있죠. 산업계, 경제계 입장도 좀 들어보고 계시죠? 예, 오히려 저보고 산업계를 너무 듣는다 이렇게 비판하죠. 시민사회에서는. 뭐 네. 그렇진 않고 저는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요. 네. 이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가 함께 온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저는 이 기후 위기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저는 20년 동안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후 위기를 야기하는 온실 기체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정말 공짜로 이걸 배출해왔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직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연이 주는 신호에 맞게 우리의 산업 구조를 다시
재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기회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풍력,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이 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주는 그런 분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6010님께서 장례식장 일회용품만 줄여도 소 10,000마리는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일회용품 우리나라 너무 많잖아요. 예. 제가 아까도 목이 마르냐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컵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는 지금 텀블러를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저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7월 4일부터 일회용품,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생산도 소비도 못하게 했습니다. 생산도 안 합니까? 예, 못하게 돼 있어요. 네. EU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제주도부터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 못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면서 배달도 많이 하고 뭐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배달을 많이 하면서 우리 포장재 보면서 굉장히 경각심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애초부터 생산 단계에서 감량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쓰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국민들한테 꼭 말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이제 더 이상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산업계가 많은 배출하지만 사실 산업계에서 생산하는 거 시민들이 소비하거든요. 네. 시민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정치인들에게 꾸준히 요구해야 되고 기업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문제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숨 좀 돌렸다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11살밖에 안 된 수영이가 아빠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엄마는 올 초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그 안타까운 선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말았던 수영이. 몇 달째 극심한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빠는 성취하는 몸으로 수영이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엔 힘에 부치는 게 현실입니다. 아빠의 소원은 수영이가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웃음을 되찾는 것뿐인데요. 수영이 아빠의 그 바람이 머지않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비가 자주 내리는 한 주가 예보된 가운데 이제 8월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요. 현재 일부 지역으로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해제는 됐습니다. 강한 빗줄기가 내일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좀 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경기 남부 경상권 동부
중부는 빗방울만 좀 떨어집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오면서 수도권, 강원 영서, 충남권은 모레 낮부터 차츰 그치는 긴 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곳에 따라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우량입니다. 수도권, 강원도, 충청권과 전북, 경북 50에서 150mm, 많은 곳 충청권 25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경기 남부나 강원 남부, 경북 북부로도 200mm 이상까지도 예상 강우량이 예보돼 있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10에서 60mm,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많은 비가 지나면서 기온도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고작 24도에 머무는 등 비가 오는 지역 중심으로 기온 25도 안팎까지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현재 제주는 폭염주의보 경남과 함께 유지 중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도쿄 패럴림픽에서 이 종목의 주영대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끼리 맞붙은 이 종목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주영대 선수가 김현욱 선수를 꺾고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결승에서 패한 김현욱 선수가 은메달을, 남기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이 종목에서 금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직사각형 나무 탁자에 네트를 걸고 속이 빈 작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을 전형체로 쳐서 넘겨 승부를 겨루는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핑퐁이에요.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탁구, 2번 테니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탁구, 2번 테니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있죠? 2부부터 함께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역에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까요?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 씨.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19만 2천 회분이 내일 추가로 국내에 공급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올해 개별 계약한 백신 총 2천만 회분의 공급이 내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우선순위 대상자였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4분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늘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5시 10분부터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접수 첫날인 오늘 8시간 만에 3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신청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1차 신속지급까지 합하면 지금까지 134만 5천 명이 3조 1,351억 원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별채용 혐의를 두고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의 판단을 토대로 조만간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심의위원회가 낸 기소 의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호기심 천국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모셨습니다. 오늘 지금 국회 본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리는 겁니까? 안 열리는 겁니까? 왜 국회에서는 회의를 연다고 해놓고 안 열어요, 그 시간에? 그게 여야 합의가 돼서요. 여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대개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여야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안건 협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협상 결과는 아직 안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뭐 몇 시에 개회를 할지가 아직 안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일단 여야가 합의해서 올리자고 의장이 중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역시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네. 그 원내 지도부나 당대표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네.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 탄압법이라고 야당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일부 핵심 세력들은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걸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거고 이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기 종료 시까지니까 사실은 오늘 올려도 필리버스터를 할 시간이 하루 조금 더 남는 거밖에 없어요. 이제 9월 정기국회부터는 이제 회차가 바뀌니까. 네, 그럼 네. 바로 표결하게 되죠? 네, 표결을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위하여 여야가 합의에 따라 사실은 8월 임시국회 종료시키고 새 국회를 열어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그 반대 의견 얘기하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거꾸로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홍보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러면 8월 중에는 어려운데 다른 안건들도 다 어렵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여야 원내대표 협상 내용이 안 밝혀져서 네네. 예를 들면 이견이 적은 것들은 빨리 통과시키고 뭐 이런 협상의 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저는 뭐 이게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번에 통과돼도 전혀 무리가 없고 사실 이 분위기는 조금 호들갑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결국에는 왜 이 시점에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4년, 5년 차에 여러 가지 실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법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사실 이거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헌법 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고 이게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순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양측의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방을 주고 받을 건데 오늘 밤에 뭐 양당 대표가 이거 갖고 토론해야 한다면서요? 네, 아직 네. 한다고는 했어요. 아직 열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놓고도 참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기 장사하는 데만 이렇게 열중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아니 그 대표들이 자기 장사를 해도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또 장사를 못하면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앞두고 언론 재갈 물리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1급 이상의 공무원 그 공직자하고 후보가 다 빠졌거든요. 보호 대상에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대상에 빠져서 이거 이제 정쟁화될 소지는 거의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을 상대로 한 법이다 보니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정치인들을 대상에서 빼도 이게 정쟁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민주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본다니까요. 오히려? 네. 뭐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선거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진정성은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도 그냥 그 숫자의 횡포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의원님 거꾸로라니까요. 대선 앞두고 언론을 어떻게든 일부라도 규제하는 이건 사실 정치인 대 언론의 관계가 아니고 정치인 대 시민, 정치인 대 연예인, 정치인 대 중소기업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 말씀은 대선 앞두고 언론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법을 추진하면 그건 대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하려고 하니 그런 면에서 그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진정성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2008년 광우병 파도 때도 그렇게 가짜 뉴스를 옹호하고 사실은 그 명백한 오역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된 가짜 보도였죠. 그것도 그렇게 옹호하던 민주당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태도를 확 바뀌어갖고 말이야. 집권했다고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뀌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PD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받았어요. 네. 그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였던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의성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은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소위 이 언론탄압법대로 하면 지금 그 방송국은 진작에 망했어야죠. 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PD수첩이 충분히 취재했고 그리고 그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죄를 내린 거잖아요. 이번에 언론 피해 구제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도 똑같아요. 이미 기존 법 5조에 보면 공익성이 있는 보도는 이 언론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정말 그 고의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취재도 하나도 안 해요. 네. 그리고 창작을 해요. 이런 허위 보도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해서 그것이 사실인데 진실이 아닌 것은 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권력과는 무관한데 이제 야당에게 대선을 앞두고 정쟁을 할 빌미를 줬다는 면에서 충정이라고 제가 본다니까요. 빌미를 주긴 했어요. 빌미는 문제가 줬죠. 네. 결국에는 이제 공익성의 유무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로 갑니다, 이건. 사법부의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사실상 민주당에서 임명된 그 성향의 법조인들이 고등법원, 지방법원까지 지금도 상당히 무리져 있습니다만 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도가 조금만 더 심해지면 사실 공익성 판단이라는 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법부가 만약에 정말 장악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미 상당 부분 장악됐죠. 아니죠. 상당 부분 그렇다면. 장악됐는데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나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그런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그 조국 전 장관을 이 정권 2인자라고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당 지지자들이 매우 불만이 많은 판단을 한다는 건 장악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믿으셔도 되는 하나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걔가 언론을 한 30년쯤 천착해온 입장에서 보면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까를 같이 고민하는 게 맞지. 자, 언론계 30년 그리고 검사, 법조인입니다. 이게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이 판단을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판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크게 그 언론을 옥죄거나 크게 언론 지형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일단 검찰은 지금 직접 수사를 거의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손발이 다 묶여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경찰은 사실은 신분적 보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제를 형사소송법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사법부도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어요. 근데 1심에서는 징역 1년 받았죠. 그리고 무죄 판단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 1심 재판장이 이 중요한 시국 사건의 재판 기일을 안 잡고 질질질질 끌던 분이에요. 근데 그게 고등법원 올라가서 징역 1년 선고된 게 징역 3년으로 바뀌면서 무죄 내려졌던 것도 유죄로 바뀌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법부가 100% 정치권에 장악당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 부분 장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를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법부의 어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공익성 유무의 판단도 사실은 뭐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사법부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가짜뉴스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하면 다 가짜뉴스로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사법부가 봐요. 장악됐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사법부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 자유에 대해서 가장 언론적 입장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당이 이게 중대범죄수사청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오해가 생기는데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사 역량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다른 이슈 물어볼 게 많습니다. 김용남 의원한테 물어볼 게 많아서요. 9946님께서 언론법 통과되면 기자들이 취재하기 어렵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주 기자님이 삼성 취재할 만큼 할 때만큼 어려울까요? 아유,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언론 얘기는 그만 가고요. 그럼 오늘 국회 본회의, 윤희숙 의원 사퇴안 어떻게 됩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안건 상정에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사퇴안을 아예 올리지도 않을 거라가. 예.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네,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그 중진 의원들께서 지금 사퇴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런 기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윤희숙 의원의 저 태도를 보고 사퇴. 깜짝 놀랐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는데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탁 던졌어요. 강수. 네. 그래서 가장 그 문제로 느낀 건 형식은 사퇴예요. 초강수죠. 네. 그런데 태도를 보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건 깜짝 놀랐고. 그다음에 누구도 윤희숙 의원에게 땅 사라고 한 적 없고요. 윤희숙 의원 부친이 소망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말하라고 한 사람 없고요. 윤희숙 의원 부친이나 모친이 우리는 투자성으로 이거를 샀다라고 인터뷰하라고 한 적 없어요. 혼선을 일으킨 건 윤희숙 의원의 가족과 윤희숙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거짓 해명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이거를 상대당 의원들에게 발언을 막 악마화시키면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이 태도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김용남. 우리 정치권에서요. 현역 의원들이 뭐 문제 생기면 사퇴하겠다고 말한 적은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게 그 미투 한참 일어났을 때 민주당의 그 민병두 의원이 자기 무조건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요? 그 양반 임기 다 채우고 저 후반기 상임위원장까지 했어요. 지금은 어디 공공기관 기관장 가 있던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사퇴하겠다 그러면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퇴하겠다 그러면 사퇴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진짜로 사퇴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윤희숙 의원
자, 부친의 혐의는 그거예요. 지금 농사를 안 지을 거면서 농지 취득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 농지법 위반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에 농지 사면서 작용 하겠다고 했지만 그거 작용 안 됐잖아요. 농지법 위반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차치하고 사퇴하겠다고 하면 정말로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절차를 따라주면 돼요. 근데 윤희숙 의원이 정말로 표결 처리가 됐을 때 그 후폭풍. 왜냐하면 민주당에 지금 그 기준에 따르면 사퇴할 사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죠. 잠깐만요. 국회의원직 사퇴가 게임입니까? 그런 식의 못된 정치는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윤희숙 의원한테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홍문표 의원도 어디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던데 껄핏하면 대통령 끌어들이는 건 안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제가 박근혜, 이명박 끌어들이면 복잡해지고요. 대통령께서는 양산 과거에 살던 사저로 들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 농지를 취득한 게 왜 그랬습니까? 경호처에서 도저히 그 집은 경호가 안 되니 경호처용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그만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 윤희숙 의원이 이상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 해명이에요. 그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분이 부친의 농지 문제가 나오니까 농사짓고 여생을 마감하는 게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단어 나왔을 때 이상하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상했던 게 3,300평이면요. 중농이에요. 중농. 네, 저는요. 5평짜리 저희 주말 농장 하다가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투자 의사가 있었다. 엄마 아빠 다 밝히셨잖아요. 그분들은 투자, 제가 보기엔 투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8월 초에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경작하고 계시는 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땅 둘러보고 딸 집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세종시에 왔는데 그 땅 보고 와서 딸 집에 가서 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거고요. 그다음에 새빵살이 했다 그랬어요. 근데 새빵을 얻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외에도 정말 이상한 장면이 또 있는데요. 그 이상한 장면은 뭐냐면 이 아버지가 윤희숙 의원 말에 따르면 3,300평에 딸이 근무하고 딸이 사는 집 근처에 그 논을 사면서 이 아버지가 딸하고 의논도 안 한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스크루즈식 영감식의 이 반전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윤희숙 의원이 큰 거 이해충돌 방지 나 안 했다. 이런 거 자금 출처 조사해라.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이 사태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 본인이 했던 거짓 해명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개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경 의지가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이 문제가 되면 그게 국회의원이든 그냥 일반 개인이든 대통령이든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비 걸지 말라. 이게 지금 언론 탄압법의 면모에서 보이듯이 이게 점점 이제 민주당이 독재를 녹아라 하고 있는 건데. 독재가 아니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윤희숙 의원이 다 좋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수사 의뢰했잖아요. 내가 그 땅 취득하는데 관여를 했거나 아니면 땅 사는데 돈을 보탰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 제공에 관여를 했다면 날 수사하라고 수사 의지를 했고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조그마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원직을 내던졌어요. 아니 자기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데 그걸 갖고 민주당에서 지금 왜 그걸 갖고 비판을 해요? 아니요.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욕을 먹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기자회견하면서 화내고 이 세상에 눈처럼 하얀 사람은 없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건 이거는 대표적인 가짜 쇼입니다. 구구님 공구님께서 이참에 사퇴하실 분 깔끔하게 다 같이 사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감싸주기 없기로요. 정치적 원의 시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짧았어요. 그랬어요? 다음 시간엔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올해 신임법관 임용자 8명 중 1명이 이곳 출신이라고 합니다. 어딜까요? 김현장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법률사무소, 소위 로펌이라고 알려진 곳인데요. 아니, 신임 법관 임용자, 판사되는 엘리트, 아니 판사되는 그럼 지금 지름길이 김현장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변호사 중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법관을 사법고시를 친 다음에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뽑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다른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재판연구원을 보통 가장 많이 하는데요. 예. 아니면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을 쌓은 다음에 법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변호사 중에서는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김현장 출신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것이 네. 최근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네. 올해 신임법관 임용 예정자 157명 중에서 20명이 김현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많기도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도 대형 로펌 출신들이 쭉 있는데요. 네. 세종 출신 변호사가 8명, 그리고 태평양 율촌 화우 출신이 5명. 대규모 로펌에서 지금 판사로 많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전체 중에서는 상위 7개 로펌 변호사 비율이 절반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전관예우가 아니라 후관예우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김현장이나 대형 로펌에서 법관을 싹쓸이 하거든요. 그런데 후배들이 또 판사로 간다고요. 판사들하고 그 선배들하고 관계, 그 로펌과 관계도 이어질 텐데 대법원 입장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의도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법관 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철저하게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 학교나 로펌 관련된 정보를 모두 배제하고 뽑았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최종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심사에서는 지원자 정보가 공개되지만 당락이 대부분 2차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알고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펌에서 판사한테 가면 로펌하고 안 그래도 정부나 그 판사들하고 이 관계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우호적인 판결 나온다는 계속 비판이 있었는데 이거 좀 걱정입니다. 네, 말씀처럼 사법부 순혈 엘리트주의를 깨기 위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법관을 뽑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관을 뽑는 임용 체제가 바뀐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있고요. 말씀처럼 이제는 정관예우가 아니라 후관예우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0229님께서 김현장 등 대형 로펌에 성적 좋은 애들이 가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되니까요. 아무튼 전관들 로펌에서 싹쓸이, 그리고 후관들 이렇게 또 다 차지. 그 사람들 또 옷 벗고 나올 때 또 로펌으로 갈 거 아닙니까? 3077님, 예전에는 성적으로 판사하더니 이제는 대형 로펌으로 가야 판사를 하네요. 이제 검사도 이런 식으로 임용하지 않은데 고치기는커녕 더 가관입니다. 법조 일어나 무너진다는 비판 계속 나옵니다. 네, 최근에는 심지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최소 경력을 낮추는 방식으로 통과가 되어서요. 법조 일원화가 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걱정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경력법관이 임용되려면 현재는 5년 이상, 그리고 2022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그리고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기도 전에 다시 낮췄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금 이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 내용들을 지금 계속 민변이나 참여연대 쪽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법사위에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지 지금 준비한 산적한 숙제들이 많을 텐데요. 5867님께서 하루 종일 피곤한 일과였는데 주진우 라이브 들으니까
더 피곤해져요. 안 들을 수도 없고 내 피곤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뉴스를 전해드리는 입장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 피곤한 소식을 이 좀 불편한 소식을 잘 알고 있어야 힘 있는 사람들 국회 이렇게 판검사들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 뜨고 딱 지켜보고 있어야 이 사람들 국민의 편에서 국가의 편에서 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눈 부릅 떠야 됩니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예, 또 다른 피곤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부의 검찰 스폰서 실태 점검에 검찰이 협조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이 내용. 근데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렇죠. 박범계 장관이 내린 지시였다라고 하는데요. 스폰서 검사들 좀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태를 따져보라고요? 네, 법무부 감찰관실에다가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난달 7일에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지난달 15일부터 20일 검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찰 구성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를 분석해서 법무부에 보냈다라고 하는데 설문조사를 보면 문항이 이렇습니다.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접대를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윗사람이 접대 자리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지, 조직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물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률이 아주 낮았다라고 합니다. 2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이런 설문조사 하라고 내렸을 때 검사들이 20%만 했을까요? 다른 정권에서 이런 설문조사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또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조직적인 비협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검사보다 일반 직원들이 답변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검사들이 더 비협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답변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과거 사례이지 현재는 청렴하다 이런 답변을 다수 했다라고 하고요. 최근까지 라임 술접대 룸사롱에서 접대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별장 성접대는 일반인들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룸사롱 회식 이런 거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검찰에만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수백만 원대 술 자체를 먹는다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외부 시선에 왜곡됐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다수 했다라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네. 관련된 사건만 하더라도 최근에 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네. 징계만 하더라도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면직,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처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징계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모르는 사건은요 쉬쉬해가지고 다 끝내요. 스폰서 검사들 다 조용히 했었어요. 그 전에 권혁호님께서 하나만한 청렴도 조사지 6642님 내 무덤 파지 않소. 검사가 바보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게다가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범행을 은폐했다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검사들이.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스폰서 문화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검사들의 비협조적인 모습 그리고 자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질타 받지 않습니까? 네. 언제 어떻게 좀 검사들은 좀 더 나아질지. 네. 걱정입니다. 5557님께서 걱정 주 기자님 입에서 이 말이 언제나 없어질지 걱정 없는 나라 기다립니다.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좀 더 희망적인 뉴스를 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네, 걱정 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LG전자 채용 비리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유죄가 나왔는데요. 네. 원래대로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을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약식 기소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벌금으로 싹 묻고 싹 지나가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공개 재판에 붙이지 않고 검찰 선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법원에서 제동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너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사건 선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네, 집행유예라고 해서 또 이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유죄가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네.
최고 인사 담당자에 대해서는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고요. 네.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본사 및 한국영업본부 채용 및 인사 담당자 7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이 작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런 벌금은 좀 더 일반인하고는 좀 형평성이 맞게 많이 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1명 적습니다. 근데 아무튼 약식 기소했는데 재판으로 간 거 참 다행입니다. 검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남용 그 의혹에 대해서도 벌금으로 때렸었는데 판사가 이거 무슨 얘기냐, 정식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갔었죠. 네, 이번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의 판결로서 그렇게 간 건데요. 검찰 구형이 너무 솜방망이였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냥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청구했습니다. LG전자의 채용 비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채용 비리면 이 땅의 공정성, 공공성을 물어볼 만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취업 지망생들, 학생들한테는 이제 출발선인데 출발선부터 이렇게 불공평하면 어떻게 해요? 네, 공공연한 의심이 수사로 드러났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근데 또 문제는 검찰이 구형을 보통은 세게 하고 재판부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거의 그렇죠. 네, 이 사건은 검찰보다 재판부가 더 세게 선고했습니다. 네. 네, 그만큼 검찰이 제대로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던 게 맞는지 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정황이 아주 많습니다. 언론이 재벌한테 약한데 검사들도 많이 약해요. 지금껏 많이 약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는 선고를 하면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기업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탈감. 네, 이제 다만 양형을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는 더 엄하게 처벌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집행유예에서 아쉬운 점이 좀 남습니다. 3116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곤할 여유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다 똑같다 든가 포기했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질타하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그놈이야. 다 똑같아.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자선을 찾고요. 아니면 차악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꽃사과님, 걱정다운 걱정을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법이 좀 공평해야 될 텐데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될 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피곤할까요? 기자들의 수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시사인 네, 감사합니다.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현정 씨. 네, 오늘은 일정하지 않게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최대 250mm의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권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사고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주요 도로 위주로 퇴근길 정체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울산에서 언양분기점까지는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건천휴게소에서도 3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안성휴게소에서 남사까지와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는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만 밀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화도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서종 나들목에서 화도 나들목까지 8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도 밀리니까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어떤 일로 바쁘세요? 오늘 맥도날드 또 다녀오셨어요? 항의 불매. 네? 지난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휴대폰 사용도 못하게 하고 예. 바지 주머니로 아예 없는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거. 네. 이건 문제잖아요. 네. 쿠팡에서 있던 일인데 네. 인권위 진정했고요. 오늘은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택배기사님들 처우가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네. 근데 CJ가 택배요금 단가 170원 중에서 65원만 분류비용이나 산재 고용보험료 쓰고 100원이 넘는 돈을 본사가 먹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도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택배기사님들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택배 요금을 올려준 이유는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좀 그다음에 더 신경 써라. 분류 작업을 별도의 노동자를 채용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과로사도 줄여라는 데 집중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택배 요금 올려줬더니 170원 정도 올랐더니 100원이 넘는 돈을 본사가 이제 먹는 구조로 지금 이거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본사가 국민들의 열망을 자신들의 이득을 늘리는 거로 왜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만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항의 및 불매 계속되고 있다면 알바 청년에 대한 징계가 철회가 안 되고 있고요. 네. 유통기한까지 지난 걸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네. 전수조사도 지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방송법에 따라서 우리 사회경제학자들 대변하는 KBS 라디오와 함께 계속 캠페인하는 걸 하고요. 네. 그다음에 택배. CJ 본사가 예. 170원 오른 거 일부는 당연히 본사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져갈 수 있는데 일부는 이제 더 본사도 취할 수 있다고 보지만 대다수는 처우 개선에 써야죠. 택배 기사님들. 당연하죠. 그 올려준 돈은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맞습니다. 올려준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있고 항의도 했고요. 근데 CJ 본사가 법원에서 그 택배 기사님들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응해라고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도 응하지를 않고 있어요. 위탁 대리점에서 알아서 뽑은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알잖아요. CJ 차 갖고 다니죠. CJ 옷 입고 다니죠. CJ 모자 쓰고 다니는데. 그걸 CJ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규정상으로는 위탁 대리점의 직원으로 위탁 기사님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책임을 져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CJ 좀 안타깝네요. 예. 계속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체국 택배도 위탁 네. 택배 기사님들에게 사회적 합의 이행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동안 막 고소고발 남발은 취소 안 해가지고 지금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도 지금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 지도부를 중심으로 광화문 우체국에서 농성을 2주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철도 통합에서 철도금 20% 인하하자 요 캠페인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CJ 그룹 설명드리고요. 장남 이선호 씨가 얼마 전에 장충동에 이건희 전 회장의 자택을 196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CJ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세금 때문에 집까지 팔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31살입니다. CJ 네. 이선호 씨가. 그런데 198억. 우와. 그런데 100원 그러니까요. 100원 100몇 원을 올려줬는데 거기에서 그걸 떼어먹고 그러면 CJ 안 됩니다. 기사님들이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일부 줄이게 되면 물건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지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로사를 줄인 대신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요금 인상분은 택배기사님들한테 쓰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동의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죠. 호소드리고요. 네, 호소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제 조금 제가 차분한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네요. 그동안 너무 호들갑 떠났는데 네, 처음이야. 너무 이제 급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기다리던 소식을 차분하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알려준다고 일부러 지금 갑자기 그렇습니다. 목소리 톤을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뉴스가 여러 가지 나왔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참 안 어울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희망회복자금이 오늘부터 2차 신속 지급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희망 회복자금. 자, 먼저 제가 총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도대체 이번 재난지금 5차 재난지원금은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리시는데 네. 자 본인이 소상공인이거나 경영이기 업종인 분들은 네. 희망회복자금 이름이라는 거로 나오는데 1차에서 벌써 120
30만 명 정도에게 한 3조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 1차 때 못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신속 지급 대상인데 61만 명의 1조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간이가세자들 또 올해 신규 창업자들 또 사업장이 다수인 분들 또는 1차 때 못 받았던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 2차에까지도 신청이 안 된다. 그럼 9월 말에 3차 확인 지급이 있고 그 즈음에 이의신청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나오지 하면 저희들한테 문의도 해 주시고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신청을 하자. 이의신청까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7월 달부터 4단계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회복자금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세요. 오늘 신청하면 오늘 오후에 나오니까 굉장히 그 스피드라든지 그런 건 대단한데 근데 그 7월 부분들은 손실보상금으로 10월 달에 따로 나옵니다. 예. 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것은 4단계 전내 피해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에게는 8월 24일 날 300만 명 정도에게 10만 원씩 3천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계층하고 한부모 가족 중에 양육비 지원 대상자들만 해서 그게 우리 국민들 가장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한 300만 명쯤 됩니다. 네. 이분들은 10만 원이 현금이 지급됐다. 정말 다행이죠. 그분들에게는. 저는 지자체가 조금 더 매칭해서 지급하면 좋겠다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상공인이 받는 것과 저소득층 국민이 받는 것과 다르게 이제 오늘 거의 다 이제 포털에 제일 많이 본 뉴스로 올라간 게 국민지원금입니다. 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00%를 주냐 80%를 주냐 88%로 결국 88%로 이제 이야기된 국민지원금인데요. 네. 이 부분은 9월 6일부터 지급을 하는데요.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 원 이하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처음보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재부는 80%만 준다고 우겼잖아요. 근데 네. 국민들께서 하위 80%로 하면 중산층이 너무 많이 탈락한다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88%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저희는 그 88% 수준도 문제가 있어서 억울한 탈락자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재부라든 정부에서 일부 받아내서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20만 가구 정도 더 받는 것으로요. 2천만 가구 넘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인데 저는 계속 이제 더 드려야 된다고 요구할 생각인데 지급 신청을 9월 6일부터 한다. 연소득 5,800만 원 1인 가구면 받는다.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들은 그 지급 수준이 그 기준이 더 올라가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근데 이 부분 역시 신청했는데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역시 이 신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키님께서 안 소장님 동생 나오셨어요. 너무 차분해가지고 딴 분 같아요. 얘기합니다. 지금 안 어울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앉고 왔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을 콜센터로 문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외우시기 어려우면 지금 일단 저장이 이렇게 메모라도 해주고 안 되면 네. 그 머릿속으로 외우시면 좋은데요. 네. 일단 이 희망회복자금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것과 관련한 콜센터는 1899-8300번입니다. 네. 그쪽으로 무조건 전화하시면 되고요. 1899-8300. 예, 굉장히 중요한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걸로 많이들 전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자체 그냥 전화해도 되는 게 1357번이 있습니다. 네, 1357. 네, 1357 외우기 쉽죠. 네. 이게 이제 소상공인이나 경영이업종들이 문의를 할 때 희망회복자금 네. 또는 손실보상금 문의할 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대출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네. 힘드신 분들이 돈 몇 경화 때문에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부 언론들이 너무 호들갑 들어서 막 대출이 다 끊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출을 확 줄인 데는 농협하고 우리은행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반기에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줄인 건데 아, 그래요? 나머지 대부분의 리딩뱅크들이 있잖아요. 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일부 줄이긴 했거나 이자가 올라올 수 있지만 큰 문제 없이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네. 근데 그래도 대출이 혹시 막혔다.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게 서민금융 지원인데 1379번입니다. 1379. 예, 중소기업은 아까 1357이었잖아요. 네. 소상공인들은 네. 서민금융. 그러니까 정말 돈을 빌리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 네. 저신용자라고. 네. 이런 분들은 제발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가시기 전에 네. 1379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지부로 가셔라. 서민금융지원지부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지원금 아까 제가 9월 6일부터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 혹시라도 문의하고 싶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걸 준비하신 분들은 국민지원금 콜센터가 1533-2021번으로 정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8월 30일 오늘부터 이미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의도 네.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지원금 100%로 저희는 호소했지만 88%만 받게 된 그 국민지원금 말하는 겁니다. 네. 1533-2021번이고 1533-2021 외우기 어렵고 메모가 안 되셨으면 정부합동콜센터 110번으로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이 계속 오는데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6911님께서 매출 감소가 이루어진 모든 중소기업, 중소사업자 다 해당되나요? 아니면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자, 매출 감소면 일단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영업 금지 가 제일 많이 받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 제한이 받습니다. 네. 영업 시간 제한. 그다음에가 매출이 감소한 경영 2기 업종이 200 몇 개 업종이 평균적으로 통계로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매출이 감소한 업종들은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매출 감소 업종 중에 본인은 감소가 있는데 그 업종이 평균적으로 매출이 안 줄어들었다. 네. 그러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억울한 경우가 되겠더라고요. 네, 0340님께서 소장님 버스기사 지원금이랑 국가재난지원금이랑 중복수급 가능합니까? 예, 국민지원금은 다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과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 아닌데 유일하게 받는 게 전세버스, 관광버스, 공영제는 준공영제가 아닌 버스 기사님, 그다음에 마을버스, 그다음에 택시사님들이 다 일괄적으로 80만 원을 받잖아요. 이분들은 처음에는 국민지원금하고 중복 지급하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특수하게 필수 노동으로서 코로나19 시기에도 대면 서비스를 했고 그런 와중에도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8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네. 그래서 국민지원금. 다만 국민지원금은 연소득 88% 우리 국민들 중에 상위 10% 배제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만 받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은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혁웅 님이 또 궁금한 게 있나 봐요. 예. 안진걸 소장이 이메일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편의점 택배비 11,000원에 역설 제보할게요. 이거 알면 CJ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보 많이 오죠. 저희가 아예 상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010-2279-4251. 예. 핸드폰을 아예 그러니까 이메일로 하면 또 적기 힘드실까봐 010-2279-4251. 네. 예.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네. 또는 방송 때 미처 못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아예 상담 전화를 개설해놨습니다. 010-2279-4251. 벌써 또 막 오고 전화 지금 주시면 안 돼요. 전화 주면 방송 끝나고 전화 주시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 안 된다니까요.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오고 있어요. 2353님께서 안진걸 소장님 죄송한데요. 그냥 예전처럼 해주세요. 아니 이거 좀 졸리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이번 지금 언론에 보니까 지원금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려 하시는 그래서 지금 차분하게 정리해드린 겁니다. 네, 알았어요. 네. 차분.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제일 억울한 건 뭐냐면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잖아요. 네. 그 경우를 저희가 지금 010-2279-4251 번호로 다 접수를 받아서 네. 중기부라든지 정부에 계속 저희가 촉구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받아들여졌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리기사님들이 지금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대리기사님들은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님처럼 80만 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편의점주 중에 이탁 편의점주라고 있거든요. 본사가 임대를 내주는. 네. 그분들도 많이 탈락하고 있는데 역시 이분들도 이 신청 받아줘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57님께서 안진걸로 삼행시를 보냈습니다. 한번 읊어주세요. 너무 쑥스러운데 안 되는 일에는 진짜 끝까지 파헤치는 걸 보며 응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쑥스럽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민생 네. 통 안진걸 수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패럴림픽 세계 1위 주영대 남자 탁구 단식에서 한국 첫 금메달.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
멋지게 열심히 훌륭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탁구의 대들보 주영대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은메달은 김연옥 선수가, 동메달은 남기원 선수가. 그러니까 남자 개인 탁구 단식에서요, 금운동을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싹 쓰리했습니다. 만리장성을 넘어서 장애도 이기고, 그리고 모든 희망을 또 우리한테 선물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탁구였습니다. 탁구입니다. 아닙니다. 김탁구는 땡입니다.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